3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처럼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의 경우엔 무조건 징역 5년 이상 또는 일반 강간죄 형량의 2분의 1 이상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명확한 법 규정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같은 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클럽룸에서 의식을 잃어 보이는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돼 물뽕 강간 논란을 빚은 일명 버닝썬 동영상. 실제 이처럼 국과수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지난해엔 861건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명문화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중간간으로 규정해놓고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용해 사람을 한거불능 상태에 빠뜨려 놓고 성폭행하는 경우도 이 중간간죄를 준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과 마약을 몰래 먹여 여성을 실신시켜 놓고 성폭행하는 게 법리적으로도 처벌 수위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술이든 마약이든 그 피해자가 이제 한거불능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규상 취급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이런 가운데 성범죄 의혹 등 피의자 신분으로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 날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마약 성폭력 관련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기존 강간과 추행의 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을 봤더니 처벌이 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는 법에 맹점이 드러난 거죠. 이것을 일반 성폭행이나 추행이나 똑같이 처벌한다는 법의 균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질을 이용해 성폭행이나 추행을 저지를 경우 기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물론 협박이나 폭행 등 위력을 동원한 강간보다 마약류를 사용한 강간을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법안 골자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이는 것만 해도 이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일까지 했는데도 처벌이 좀 미약합니다. 살인 미수에 준하는 위험한 짓이고요. 가중 처벌하자는. 같은 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같은 취지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안도 현재 징역 3년 이상인 강간죄 처벌보다 형량을 더 높여 마약 성폭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징역인데 여기보다 약 한 2배 정도 가중 처벌을 해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렇게 처벌하자. 그거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자는 거죠. 아예 하한선을 딱 정해놓고. 죄형 법정주의, 형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마약 성폭행이라는 현상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 법 사이 괴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이라도 현실과 법 사이 괴리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 업무 보고가 열려 지난 1월 임명된 신임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선 비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의 얘기가 나왔고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 나온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온 국민 참여 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의 확대 및 필수적 대상 사건 도입 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재현 처장은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단초가 됐던 상고법원 도입을 포함한 상고심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상고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대법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조 처장의 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이 통보해온 비위법관 76명에 대해선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재현 처장은 다만 76명 법관 전체 명단 공개와 재판 업무 배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무슨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 사실로 간주해 통보받은 법관을 재판에서 모두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조재현 처장의 답변입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비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국감 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가 예산인 원고방식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윤석열 검사장이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그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이에 조 처장이 그 문제는 지금 일부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소된 사람으로 임종원 전 차장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됐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당시 문제가 됐던 법원장들도 모두 기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대표로 누가 하나 구속이 됐다고 그거를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보고서에 언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기재했냐며 트집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면 족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시점 혹은 조치 결과는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나왔을 때. 대치가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감 결과 보고서를 보완한 후 추후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징계와 관련해 국회가 강하게 요구한 만큼 법원행정처가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빠른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끼리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롭, 말 그대로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반경 9m 이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마음먹은 대로 컨텐츠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기술이 신종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바바리맨의 출연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사진 파일입니다. 저장된 사진 가운데 한 장을 터치하자 에어드롭, 근처에 있는 사람과 즉시 공유합니다라는 알림이 뜹니다. 이어 주변에 있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아이폰 사용자를 터치하면 해당 사진은 곧바로 해당 아이폰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반경 9m 이내 불특정 다수 아이폰 이용자에게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아무런 제지나 여과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우나 추측이 아니라 에어드롭 기능을 켜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실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 출근길이었고요. 2호선 타고 잠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갑자기 탁 뜨니까 너무 놀라서
인터넷엔 이렇게 황당한 에어드롭을 당했다는 사진과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이 거절을 누를 수도 있지만 확인을 누르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은 수신한 사람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주변을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들 계속 똑같이 핸드폰 하고 있는데 뭐 다 같이 받은 건지 저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처럼 혐오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전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1세기판 바바리맨도 바바리맨이지만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유포 등 심각한 성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통이에요, 유통. 그래서 음란물 유통에도 해당이 되고 몰래카메라인 경우에는 그 성폭력 처벌법 법률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로그인 기록이 남는 업로드와 달리 에어드롭은 어떤 접속 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마치 유령처럼 허공에서 음란물을 뿌리고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송 기록이 전혀 안 남는 건가요? 네, 전송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내용만 전송이 되지 고객님에 대한 정보 따로 남지 않는. 에어드롭을 통해 음란물이 뿌려졌을 때 현장을 봉쇄하고 휴대폰을 일일이 뒤져보는 것 말고는 사실상 대책이 없어 경찰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한 내용이기도 하고 추적 안 되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니까죠.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성접대 정도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간단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13년 3월에 건설업자 윤중천을 어떤 여성이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때 김 전 차관 등이 원주시에 있는 한 별장에서 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당시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그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게 이때 당시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윤 씨 그리고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그리고 불법 촬영, 그러니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인데요. 그것의 피의자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3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두 번 다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냥 강간도 아니고 특수강간 이런 건 뭐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가요? 네, 일단 강간인데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데 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폭력 범죄,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를 특수강간이라고 합니다.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2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거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이제 2번인데 2013년 1차 조사 때는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인정을 안 했다. 뭐 그다음에 2014년 2차 조사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말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검찰은 영상이 흐릿해서 잘 못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경찰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면서 그냥 사건을 덮었다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오히려 거꾸로 피해 여성들을 좀 압박하는 분위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폭행이 아니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진술 번복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기에 경험상 검찰과 경찰 말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검찰의 논리 같은데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은 좀 들어가 봐야 될 일이긴 한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시기나 뭐 이런 걸 정확히 특정 못하는 것을 두고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즘 수사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거밖에 볼 게 없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꽤 중요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에서 누구의 얼굴인지가 상당히 정확하게 식별이 되는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은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뭐 검찰 재수사 요구가 거센데 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예, 공소시효가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네.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네. 특수강간죄의 경우에는 15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네. 이게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전 범죄는 그냥 그대로 1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7년이나 2007년에 뭐 네. 이런 특수강간이 일어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이고 2007년 이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처벌 여부를 떠나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그동안 서울 두 곳의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치안 현장 인권 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제한을 풀고 변시를 자격시험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과 기자에 대해 세부 표현이 일부 과장됐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되고 보도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월 1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